안녕하세요. 1학년 건강센터에서 부센터장을 일하고 있는 유현철입니다. 요즘 코로나의 시대죠. 그래서 저희 1학년 건강센터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육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런 코비드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1학년 건강센터에서 되게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 특히 일하는 사람들로서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예방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다양한 활동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건강의 문제를 일터에서 잘 지키고 챙기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어떤 것이 있을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일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모두 낱낱이 다 다루고 챙기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죠. 저는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들은요, 그런 문제들을 다 일일이 설명드리고 다 챙겨서 알려드리는 것, 그걸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 이 직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선하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위험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건 없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생활 속의 위험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보도들을 종종 보시게 될 겁니다. 일상에서 취급하고 다루는 문제들, 또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되고 하는 일상용품들에서 다양한 화학물질, 중금속들 자체가 많이 확인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년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달걀에 살충제가 묻어 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기들이 늘상 그 어린 피부에 써야 되는 기저귀라든가 또 여성들이 써야 되는 생리대 이 속에서도 유해한 화학물질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뿐은 아니고요. 과거에 우리가 우리 집안에 어디 아픈 사람이 있거나 호흡기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거나 혹은 어린 아이가 있을 경우에 비싼 돈 들여서 준비했던 가습기요. 이 가습기에 들어갔던 살균제도 지금 알고 봤더니만 굉장히 심각한 화학물질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들이 알려졌죠. 그뿐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생활용품 중에도요.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코팅 프라이팬, 이게 긁혀 나오게 되면 건강에 안 좋겠다라는 보도들을 많이 들어본 적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커팅 프라이팬에서 발견되는 물질은요, PFC라 그래가지고요, 프라이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방수를 하게 하는 아웃도어 용품들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가 일반 널리 알려진 것 자체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요, 혈액이나 간에 축적이 돼서 면역 기능이라든가 간 기능, 갑상선 기능, 그리고 임신 장애 이런 것들도 유발할 수 있다라는 PFC라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건 뭐 기억에 생생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쓰는 침구류에 라돈이 함유되어 있다. 1급 발암 물질입니다. 방사선 동위원소를 발출하기 때문에 폐 속에 들어가서 폐암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은 공포증, 화학물질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케모포비아라 그래서 백신을 안 맞추겠다. 거기에 중금속 무슨 물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혹은 심지어 애들한테 약 하나 먹이지 않고 그것도 화학물질이라고 애들을 키우겠다. 뭐 이러한 사회적으로 부작용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약간 잊혀진 것 같긴 합니다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작년이죠. 미세먼지. 이게 우리의 일상들을 위협한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하고 운동장에다 전체 도움을 씌워가지고 미세먼지를 막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반응들 자체가 국민들한테 불안했죠. 근데 사실 불안이란 것 자체는 되게 일상적인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위험 신호에 반응해서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개체 생명이나 종의 유지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어, 하게 되는 반응이죠. 나타나게 되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동물이 이 작은 연약한 동물이 이 맹금류를 피해서 도망가야죠. 불안하니까 도망을 가야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도 내일 시험을 봐야 돼. 그러면 불안을 느끼고 공부를 해야죠. 근데 그런 불안을 느끼지 않고 불감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불안이란 것 자체들은 생리적 반응이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해서 생활을 위축시키게 되면 그걸 공포증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증, 테모포비아, 공포증,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증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게 너무 작아서 존재의 안전을 위협한다. 하루 강아지처럼 혹은 뭐 다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이거를 불감증, 뭐 이거에 대표적인 게 안전 불감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을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회가 화학물질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소비자의 입장과 노동자 입장도 굉장히 다르게 사회적으로 다르게 반응을 다루고 있죠. 소비자들은 불안하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편 노동자들의 사고나 위험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안전불감증이 있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사회적으로 다르게 반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요. 소비자는 불안과 공포를 선전하게 되면 기업이 새로운 대체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안전 불감증을 자꾸 선전해야 기업이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전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쓰이게 되는 일상용품 내 화학물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들을 피하려고 그러고 이런 노력들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잘 쓰고 심지어 결혼식장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배경에는요. 이 코로나 위험이 어떤 것인지 계속 매체에서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보호구, 마스크는 어떤 걸 써야 되고 어떤 걸 쓰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일상적으로 지침을 알리고 교육을 합니다. 국민들에 대해서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이 일터로 오게 되면 보십시오. 여기 도장공이에요. 극한 직업이라는 데서 나왔던 도장공인데요. 이분 이렇게 취재를 해요. 일을 하면서 집도 사고 애들도 가르쳤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건강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내가 자식들을 키웠어요. 이렇게 보도를 하죠. 그런데 막상 왜 보호 안경을 안 쓰세요? 도장을 할 텐데 거기 유기용지가 많을 텐데 이렇게 하면 안경을 쓰면 액체들이 안경 못 써서 앞이 안 보여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안경이 있으면 앞이 안 보인다 그러면 보호 도구 용구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돌려쓰게 되게 되면 액체 도료가 묻었던 부분을 옆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안경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착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애를 다 키웠다는 얘기를 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결과들 자체가 결국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소식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요. 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상실했던 젊은이들의 얘기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시력을 잃었고요. 내가 위험한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코올의 위험성, 메탄올의 위험성들은 하나도 들은 바가 없고요. 보호 장비도 제대로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메뉴가 있었다 이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됐다 그러면 2, 3차 피해들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사태에서 바이러스의 위험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알리고 홍보하는 것하고 너무 다른 양식인 거죠. 이분들은요. 아까 그 메탄에 노출됐던 분들은 이런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자신이 일하는 공간이 어떻게 위험했는지도 모르고 일하다가 실명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에도 이어지고 있죠. 바로 얼마 전에 매체에 보도됐던 건데요.
자동차 공장 협력업체분들이 방진 마스크를 줘서 썼는데 이렇게 얼굴에 그대로 방진 효과 없이 분진에 노출됐던 사진이 매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요즘 필수 노동자로 이야기되고 있는 요양보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을 보호할 도구들 어떤 것도 부여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정보를 못 받았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전도구가 꼭 필요한 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안 되죠. 이런 도구들, 이런 것들 자체들이 마감이 불량된 채로 보급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터에서 닥치게 되는 위험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위험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방식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들 자체가 한약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에는요, 어떤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잘 알려줘야 되는 위험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공포를 느낄 정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범람하면 그것은 오히려 기업의 다른 살길, 다른 대체 구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위험들을 제대로 알리고 홍보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가 되느냐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위험 소통이 두 개 다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에 과학에 기반해서 위험을 잘 평가해 가지고요. 그것을 정책에 따라서 정책에 맞춰서 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위험과 관련된 정보와 의견들을 잘 소통시키고 노동자들 안전보험 교육을 하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적절한 대상한테 적절한 정보를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 평가와 관리와 소통 자체가 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일상에서 우리가 부딪혔던 위험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농약이 있는 농산물이 걱정이 되니까 값비싼 유기농산물을 사게 되고요. 애기들 기저귀에 뭐가 있다니까 아주 값비싼 친환경 기저귀를 찾게 되고요. 코팅 프라이팬이 안 좋다니까 몇십만 원 하는 요리 도구를 사게 되고요. 물에 중금속, 뭐 정수기에 중금속이 나온다니까 비싼 물 사 먹게 되고, 장난감에 납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니까 친환경 장난감 이렇게 찾으면서 수십만 원짜리 하는 장난감을 유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에서 벌어지는 화학물질, 우리가 생활 소비자로서 만나게 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들 자체는요, 보세요. 이렇게 비싼 대체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또 다른 구매, 또 다른 소비를 창출시키고 있죠. 불안과 공포의 결과, 화학물질에 대한 일상생활에서 닥치게 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결과는 불안과 공포는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많이 팔고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제력이 떨어지고 구매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수입 농산물, 아니 그 중금속이 나와도 어쨌든 값싼 수입 농산물을 사 먹게 되고요. 정수기는커녕 수돗물을 먹게 되는 어르신이도 아직 있죠. 그리고 뭐 친환경 생리를 떠나서커녕 신발 깔창을 썼다는 우리 여학생들의 이야기들도 매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학교 앞 문방구에서는 이렇게 납이 된 값싼 장난감들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친환경 기저귀는커녕 기저귀 살 돈이 없어서 절도하는 부부의 이야기.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두기는커녕 이렇게 미세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이렇게 하는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일터에서 노출되는 위험 물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불감증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불감증이었을까요? 정보를 받지 못하고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은 대부분 다 파견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재들을 보게 되면 파견 노동자 혹은 하청 노동자, 이렇게 비교적 고용 관계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피해의 결과를 입게 되는 겁니다. 불가항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험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관리되지 않고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위험에 대해서 다루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은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상생활 소비자로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 노동자로서 만나는 물질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탄올로 인해서
실명했던 사안들 자체는 일터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홈 버튼, 얇은 알루미늄을 가공할 때 그때 다양한 이렇게 CNC 장비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계로 깎아내는 장비로 자동으로 깎아내는 장비에 들어가는 절삭류 대신에 알코올류를 썼던 거죠. 이것들 자체가 나중에 다시 씻어낼 필요도 없고 절삭류의 기능도 하고 하니까 좋아서 알코올류를 썼는데 문제는 에탄올이 아니라 메탄올, 맹독성이 메탄올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탄올을 쓰게 되거나 했던 문제들 자체는 일상생활에서도 있었죠. 우리가 자동차 앞에 워셔액을 쓰게 되면 과거에는 이렇게 하늘색 워셔액을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초록색 워셔액으로 바뀌거나 색깔이 좀 바뀌었죠. 왜 그랬냐? 과거에는 그 워셔액에 메탄올을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 메탄올의 문제들이 사회화되고 하니까 에탄올을 쓰죠. 써보시면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에탄올 바꿔보시면 와이퍼 이렇게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냄새가 살짝 차 안으로 들어오죠. 술 냄새 같은 게. 과거에 메탄올 썼을 때 냄새 잘 안 났죠. 그럼 메탄올은 이렇게 우리 워셔액을 뿌렸을 때 차 내로 안 들어왔을까요? 그렇진 않죠. 메탄올이 냄새가 안 났을 뿐입니다. 보면 결국 일터에서 벌어지는 화학물질 문제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다 결국 비용의 문제, 기업의 이윤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다시 말하면 건강의 형평성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사실 우리가 소비자가 됐을 경우에는요,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안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안전을 위해서 돈을 더 쓰기도 하고 비용을 더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구매력과 경제력에 따라서 누리게 되는 안전과 위험이 차별이 된다는 거죠. 비싼 장난감, 친환경 장난감 쓰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납이 잔뜩 들어있는 값싼 장난감을 쓰는 애들이 있고, 네? 친환경 생리대를 쓰는 분도 있고 그것도 생리대 조차가 없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구매력과 경제력에 따라서 안전과 위험에 대해서 차별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노동자가 되게 되면 이게 소비자이기도 하고 노동자이기도 한데요. 일터로 가게 되면 자기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안전이라기보다는 임금, 돈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더 높은 임금을 위해서는 부가적인 위험을 부담하고 감수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는 결국 고용관계가 어떻게 되냐, 원청이냐 하청이냐, 혹은 일자리 불안정성,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령 노동자, 이주 노동자, 이렇게 되면서 점점 안전과 위험이 차별되고 위험의 외주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먹거리, 입성 이런 것들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안전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불안도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결국 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라는 것 자체는 생산 현장부터 시작해서 소비의 지점, 폐기에 이르긴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포괄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좋은 걸 먹이고 싶어, 이런 것들 자체가 중요하죠. 그런데 당장 먹이고 입히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장차 이 애들이 커서 일하게 될 노동 현장의 안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더 안전한 것들을 소비할 권리가 중요하다면 안전한 일터를 요구하는 권리도 마땅히 중요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터의 문제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게 되는 각종의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의 형평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계적인 평등, 이렇게 보는 우리 다 똑같이 하나씩 나눠 가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더 필요한 사람한테 더 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눔의 결과들, 사회적 분배의 결과들이 동등한 효과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들 자체를 사실 건강 형평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일터에서 벌어지는 안전상의 문제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안전상의 위험한 물질과 안전, 이런 것들 자체가 사회가 그걸 다루는 방식은 좀 다르고 대별돼 있죠. 소비자들한테는 이것들이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게 되면서 새로운 소비들을 창출시켜내는 것들이 있고, 일대에서는 노동자들이 안전 불감증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 사고가 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안전의 책임들 자체들을 미루고 방기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것들이 잘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건강의 형평성의 문제로 귀결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와 안전한 입성들을 가질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안전해지려고 그러면 노동자들도 일터에서 안전할 것들,
것들의 문제들을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는 것 자체를 권리로 생각하면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런데 이 권리 인식에 있어서 건강권은 이렇게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을 권리보다 훨씬 더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 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죠.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 WHO에서는요, 이미 건강의 문제를 다룰 때 일과 직업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권리와 그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작업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의 일반적인 건강의 문제들은 결국은 일터의 안전과 건강 권리와 연결되어 있고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가 이야기하는 건강이라는 정의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순하게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온전히 행복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요. 일터로 확장시켜 보면 육체적인 건강은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고 이윤 때문에 생산 때문에 희생되지 않을 권리로서 해석될 수 있는 거고 적극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도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권리. 사회적으로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것. 고용 계약 관행인이라든가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불평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주 노동자이냐, 고령 노동자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건 상관없이요. 그리고는 더 넓게 나가면 사상이나 종교, 이념적으로도 자기 생각하는 걸 말하고 행동하고 조직할 수 있는 권리들. 이렇게 적극적인 권리를 노동자 건강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어적이고 그냥 단지 일할 때 죽지 않고 안 다치고 병들지 않을 걸 넘어서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권리로까지 확장을 시켜야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세계보건기구라고 얘기했지만 ILO는 세계 노동기구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의 문제들 뭐 정부 기구부터 비정부 기구까지 모여가지고 이런 노동자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노동 조건들을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고 하고 있죠. 지금부터 지금 ILO 표준협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ILO에서 산업보건 서비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센터에서도 제공하고 있고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업보건 서비스에 대해서 원칙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제시했어요. 보호와 예방, 건강 증진, 적응, 치료와 재활, 1차 의료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권리의 차원으로 해석하게 되면 확장이 있습니다. 보호 예방이라는 것 자체는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요인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들인데 권리 차원에서는 노동자들이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요인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고요. 건강 증진의 원칙도 권리로서 보게 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동 환경을 바꿀 권리들을 줘야 된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적응의 권리는 노동자의 능력에 맞춰서 노동조건과 노동 환경을 맞춰야 된다는 게 적응의 원칙인데 이것은 권리의 문제로 보게 되면 일에 자신을 맞추도록 강요받거나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동 환경을 바꿀 권리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치료와 재활의 권리, 이거는 유해 요인이나 사고, 상해 및 직업 관련성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 ILO의 원칙을 넘어서서 실제로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까지를 요구하고 누릴 권리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1차 의료의 원칙은 마찬가지로 확장시켜서 노동자와 가족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가까운 보건시설, 작업장에서나 일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권리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건강 유해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거. 소음, 진동 이런 같은 물리적 요인, 무거운 거 들고 자세가 안 좋아 생기는 인간공학적 요인,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유기용제, 화학물 분진 이런 화학적 요인, 그다음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 그 다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요양모사가 감염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생물학적 요인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 자체들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의 근거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고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권리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알 권리, 보호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긴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건법, 근로기준법에서 보상받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아프면 처음에는 그냥 파스 붙이고 약 먹고 덜 아프면 또 일하러 가죠. 근골격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건 일 때문에 아파진 거잖아요. 밥 먹지 일 때문에. 그러면 일을 다시 하러 가면 또 아파지죠. 그럼 돈을 더 써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덜 아프면 또 하고요. 또 일하러 가면 다시 또 일 때문에 아파집니다. 그럼 좀 더 큰 돈을 쓰게 되죠. 주사도 맞고요. 그래도 덜 아프면 다시 또 일하러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수술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되는 문제들, 예방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안 생기게 하는 1차 예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도록 하는 2차 예방, 그리고 재활복귀를 잘 지원해가지고 재발을 방지하는 3차 예방, 요새는 불필요한 검진이나 과다한 의학적 처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4차 예방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권리들을 잘 확장시킬 수 있는 제도들이 잘 지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산재를 예방하는 것과 보상하는 것 자체가 잘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예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보상의 측면들, 그리고 이것들을 담당하는 안전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기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효율적으로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 아픈 사람만 어떻게 잘 치료하고 보상하고 치료해 가지고 잘 치료해 주고 다시 재활복귀를 시키면 되느냐, 이것만이 아니라 아플락말락했던 사람, 안 아팠던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일상적 관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안 아프게 만들어주는 것. 이거는 결국 작업 환경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인 노동 환경을 바꿔가지고 잘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노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안전한 직장이 결국은 건강한 일과 생활의 근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안전한 사회라는 거, 그러니까 화학물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에서부터 위험한 것들뿐만 아니라 일터의 위험들까지 잘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는 정부의 관리 능력, 기업의 도덕성, 과학기술이 위험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전문가,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사회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든가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도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바로 생명권, 안전하고 건강한 권리들 자체가 일상생활에서나 일터에서나 지켜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들 자체는 사실 아주 구체적인 정보나 지식을 드렸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일터에서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나 부딪히는 다양한 위험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을 어떻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일터에서 맞닥치게 되는 위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그리고 이 사회가 이 일터에서 위험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더 바뀌어져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조금 더 사회적 힘들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